네, 오늘은 시 두 편을 감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두 편은 원본과 번역본입니다. 먼저 16세기 시인인 루이스 라베의 시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나에게 입맞춤하자 내 영혼은 그의 입술로 달아나 버리고 나는 죽으리라 확실히 살아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네, 루이스 라베의 시입니다. 사랑의 격정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죠. 네, 아주 일반적이고 의미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베의 시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가 입맞춤하자 나의 영혼 자체가 변해버리네. 그의 입술 위에서 그리고 죽음은 확실히 삶보다 더 달콤했고 더 축복받는 것이네. 뭔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 시들의 이제 그 텍스트를 보면은 텍스트 중에서도 마지막 단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가 루이스 라베는 으루스, 네, 이런 단어를 썼고요. 릴케는 실리글리처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릴케의 작품에서 마지막 단어가 실리글리처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실리그라는 축복받은 이라는 뜻 외에도 몹시 기쁜, 더없이 행복한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확대사가 결합이 돼서 감정이 깃들어 있는 단어로 바뀌었죠. 자,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발음해 보면 실리글리처,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시죠? 네, 이 단어를 발음할 때 혓바닥을 여러 번 튕기게 되는 그런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베의 시에서 릴케는 무엇을 발견했기에 평범한 단어인 으루스, 행복한이라는 이 으루스란 단어를 실리글리처, 축복받은 이라는 인상적인 단어로 바꾸었을까요? 네, 릴케처럼 뛰어난 번역가들의 책 읽기는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작가의 권위에 대한 독자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릴케에게 파리의 체류는 그의 운명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릴케는 백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기 전에 파리에서 자신의 글쓰기를 재개하려는 시도로 몇 건의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 라베의 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라베의 시는 릴케가 파리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시라고 합니다. 자, 라베의 시들은 16세기 프랑스 문화의 중심 자리를 놓고 파리와 겨루었던 도시 리옹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루이스 라베, 사실 릴케는 옛날식 철자인 루이즈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이 라베라는 시인은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아주 왕성한 활동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에요. 군사훈련이나 게임에서도 라베는 남자 형제들 못지않게 뛰어났고요. 또 말을 탈 때도 너무나 대담해서 그녀를 루이스 장군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렇게 재미있게 또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악기도 잘 다루었는데요. 류트라는 악기의 연주도 잘했고요. 또 노래 솜씨 또한 뛰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라베는 희곡 1편, 비가 3편, 소네트 24편, 그리고 그녀를 사모하는 남자들이 그녀에게 바친 시들, 그리고 서한 한 장이 전집으로 묶여서 이렇게 작품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자,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텍스트를 유창하게 번역하면서 릴케는 감각까지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표현한다는 것은
작가가 특정 방식으로 단어를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언어의 특정 감각을 살리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릴케는 또 의미를 아주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번역은 이의 최고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릴케는 번역을 목적으로 책을 읽는 독자야말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문학적 의미까지도 캐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행위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네. 시인이 의도한 의미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신하면서 단어에서 단어로 옮아가면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릴케는 또한 자신이 읽던 책의 수많은 조상들도 읽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는 책들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읽었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책들은 수많은 다른 책들의 연속성상에서 태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선조격인 그런 책들의 표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책들의 저자 또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책에서는 그런 책들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독서가들과 마찬가지로 릴케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문학적인 감각과 문학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살려내는 일이죠. 네, 독서하는 행위는요. 자, 릴케가 라베의 작품을 번역한 것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번역의 우수함 때문에 릴케가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릴케를 책망했어요. 네, 존슨 박사와 똑같은 입장을 보인 건데요. 존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번역가는 저자의 뜻을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한다. 저자를 넘어서는 것은 번역가의 본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슈타이너도 이에 덧붙였어요. 번역가가 저자를 앞지르는 곳에서 원본은 미묘하게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독자는 적절한 시각을 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덧붙였죠. 릴케의 번역은 루이스 라베의 어떤 단순함에는 어느 정도 손상을 입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텍스트의 깊이와 어떤 감각, 감정 면에서는 그 정도를 그 원 텍스트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시인들이 많은데도 왜 우리는 하필이면 릴케의 난해한 시들에 주목을 하게 될까요? 왜 릴케가 인기를 누렸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울드만은 릴케를 읽으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릴케가 독자가 좀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심오함을 릴케가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죠. 아니면은 독자 각자가 겪고 있는 시련을 릴케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릴케가 독자 자신들의 자아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은폐된 부분을 노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릴케의 작품을 극찬을 했습니다. 라베의 어떤 단순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릴케의 시는 라베의 시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의 시는 그녀의 시적 사고를 원래의 시보다 더욱 깊이 있게 확대를 했고요. 또 라베의 어휘에서 라베 자신이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독자에게 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텍스트를 분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언어로 텍스트를 읽을 때는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텍스트의 단어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그 단어의 가능한 모든 정의를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파고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텍스트의 깊은 뜻을 파악하고 비추어내기 위해서 다른 텍스트를 엮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를 더욱 확장시키거나 더욱 명료하게 밝혀낼 수 있는 새로운 비평적인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릴케가 번역한 것처럼 말이죠. 릴케가 라벨 시를 끌어들이는 지점에서 식구들은 너무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더 이상의 번역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독서가는 이러한 찬란한 어휘들을 속마음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설명적인 언어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책장을 통해서, 더 나아가 책장을 초월하는 의미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재정의하는 무언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을 니체는 텍스트 안에 내재하는 스타일의 전개라고 불렀습니다. 번역은 불가능한 작업이고요. 배반일 수 있고요. 기만일 수 있고 희망 있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은 독자들을 좀 더 현명하고 훌륭한 청취자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